자, 쌤은 이게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하는 수업하고 달라서 이게 집중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거 다 감안해가지고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감안해서 한 30분 정도 수업하고 빨리 마치는 걸로. 당신도 좋고 우리도 나도 좋잖아요. 알겠습니까? 목소리가 안 들려요.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이게 집중력이 그리고 말이 좀 빨라지더라고. 이게 사람들이 있으면 애들 냅두고 하면 보면 알겠지만 이 교실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어요? 되게 애들 있으면 뭐 질문도 하고 얘기도 좀 하면서 농담도 좀 하고 이렇게 천천히 나갈 수 있는데 이게 온라인 수업은 어쩔 수 없이 좀 말이 좀 빨라지고 농담도 많이 못하고 그냥 이렇게 쓱 가니까 좀 내용적으로 좀 많이 전달되더라고. 그러니까 천천히 나가는 방향으로 좀 빨리 마치는 방향으로 한 30분 내로 마치는 걸로. 알겠습니까? 그러면 카메라 녹화가 30분 이상 안 돼요. 알겠습니까? 뭐 방송이야 계속 되겠지만 이게 녹화가 돼야 되잖아. 꼭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나중에 복습 차원에서 이거 유튜브에 다시 올려놓을게요. 쌤이 작년에 했던 것도 다 있습니다 사실. 그거 틀어줘도 되는데 그래도 뭐 새로운 거 해봐야죠. 맞죠? 새롭다 야 이렇게 하는 거는. 와 되구나 이게. 대한민국 참 최고입니다 최고. IT들은. 자 그래서 오늘 교과서 79페이지 내용입니다. 79페이지 내용이고 청나라의 개항에 이어서 이제 일본의 개항을 할 텐데 뭐 교과서에 안 나온 내용도 많이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재미있으라고. 알겠습니까? 이게 교과서 내용을 좀 벗어나야 재밌어요. 알겠습니까? 교과서 내용이 참 재미없거든요. 그것만 하면. 자 어쨌든 자 오늘은 일본의 개항. 자 일본의 개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일본도 마찬가지야. 이게 서양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찾아오고 한 거는 이제 16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뭐 대항해 시대 이런 거 들어봤을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뭐 유럽 애들이 갑자기 바다로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사를 좀 그까지는 이제 왜 나갔는 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16세기 이후에 뭐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애들이 갑자기 바다로 진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상무역을 갖다 넓혀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동아시아까지 이제 뻗쳐 들어온 거는 뭐 18세기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18세기 정도 되고, 그때 이제 이제 우리 앞에서 봤던 청나라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서양과 무역이 평화로웠죠. 전쟁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평화롭다가 이제 19세기 초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국주의적 침략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맞죠? 자,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 청나라 같은 경우는 1차 아편전쟁, 2차 아편전쟁 겪으면서 이제 서양의 문호를 개방하고 더 개방하고 2차 아편전쟁은 그런 과정들이었고, 불평등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양과 그 무역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죠. 알다시피 뭐 그게 다 불평등 조약이었고 청나라는 그로 인해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근데 또 다른 동아시아 국가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케이스가 달라요. 알다시피 이제 뭐 결과는 알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제국이 되어가죠. 근데 초반에는 얘네들도 마찬가지였어. 동아시아 삼국하면 뭐 청나라, 조선, 일본인데 그때 에도막부죠. 가장 그 문화적으로나 이게 열악했더니 일본이 어떻게 개항에 성공했을까, 근대화에 성공했을까, 그런 과정들 나중에 동아시아 시간에 선택하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다리를 떠나고 있는 최아림 화장실 가도 뭐 어떻게 해요? 내가 화장실 가는 거를 어떻게 잡습니까? 이제 수업 듣다 화장실 가는 거 괜찮습니다. 어차피 녹화도 하고 있으니까 또 보면 되죠. 자, 자유롭게 합시다. 나는 그렇게 막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수업 때야 뭐 이렇게 막 장난치고 이런 거야 뭐 안 되겠지만 난 최대한 수업 때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지루하잖아요. 역사 수업 아닌가? 그래서 이 앞에 비주얼이 좀 괜찮아가지고 지루하진 않아요. 농담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너무 많이 해야 되고, 일단 개항 과정만 우리가 살펴볼게. 일본도 마찬가지. 초창기에는 그 세국 정책이었어요. 이거 세국 정책이라는 말은 우리 흥선대원군의 그거 모토잖아요. 맞죠? 나라를 걸어서 본다는 세국 정책. 근데 일본도 이 당시에는 외국과 미국 자체는 공식적으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군데는 허락하고 있었지. 내가 여기까지 설명했었지, 이거. 입반 했나? 맞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일찍이 그 나가사키라고 하는 곳, 대지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외국인들이 와서 무역하는 걸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거기만. 오케이? 그래서 그 지역을 빼고서는 이 근본적으로는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 들어오는 것도 그 한 군데만 허락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일본의 어떤 세국 정책이 그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러나 이 세국 정책을 포기하고 다른 외국배가 이 일본에 접근하는 대포를 쏴서 격퇴해버리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었거든, 이 에도 막부가. 근데 이 정책을 바꾸게 된 계기, 이것까지 설명해 주실 분데 지난 시간에 바꾸게 된 계기 설명 안 했어요? 이웃 나라가 개작살 났잖아, 전쟁 나가지고. 그 당시 전쟁 난 나라, 1842년에 끝난 전쟁. 지난주에 했지 너? 아편전쟁. 그렇지, 김종현 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채팅창에 적어줘야 됩니다. 이거 완전 무슨 유튜브 아프리카 방송 같아요. 알겠습니까? 정현이 조영수. 자, 어쨌든 쌤이 이거 이제 채팅방도 보면서 지금 수업도 하면서 당신 얼굴 보면서 이런 멀티플레이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렵다 이거. 근데 고마워요. 쌤 잘생겼어요. 자, 하여튼 아편전쟁은 동아시아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어. 1차 아편전쟁은 청나라가 졌죠. 크게 패배했던 전쟁입니다. 2차 아편전쟁은 또 청나라한테 또 다른 의미라 그랬지. 스스로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던 전쟁이었고, 1차 아편전쟁은 일단 조선과 일본에 모두 다 전해진 소식이긴 한데, 유독 일본만은 이게 되게 유독 그 위기의식을 크게 느낍니다. 알겠습니까? 왜냐면 저번에 설명했다시피 조선과 청나라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갖고 있었고, 일본과 청나라의 외교 관계는 공식적 채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접적으로 청나라의 소식을 접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 그렇잖아. 이게 직접 그 당사자한테 들은 것보다 간접적으로 들으면 더 무서워요. 되게 좀 더 확대돼서 생각하게 되고. 일본은 그랬습니다. 그 서양과의 전쟁을 함부로 했다가는 착살나구나. 그래서 세국 정책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었고, 이후에는 외국 선박에 대해서 대포를 쏘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이 아편전쟁 때문이었어요. 아편전쟁. 알겠습니까? 아편전쟁 이후, 애프터. 잘 안 보이죠? 이게 화면이 작은 친구들로,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보면 좀 불편할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로도 찍고 있어요. 다시 또 보라고. 근데 이거 소리가 싱크가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목소리 이게 절로 전달돼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아편전쟁 이후에는 일본도 이제 서양에 대해서 되게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1853년에 드디어 이제 일본에 미국인이 한 사람 접근하게 되지. 그 사람이 바로 여기까지 했지 싶은데 내가 맞죠? 여기까지 했었어. 페리라고 하는 사람. 페리. 내항이란다. 내항. 접근이라고 하는 거. 페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인이 이 당시에 일본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거 동아시아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데, 이 페리는 태평양을 건너온 게 아니라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일본까지 온 겁니다. 알겠어요? 되게 의아하죠? 나도 처음엔 태평양 건너온 줄 알았어. 샌프란시스코나 LA 이런 데서 있잖아. 배 타고 태평양 건너온 줄 알았는데, 이게 1년씩 걸리는 일이 아니거든요. 태평양 건너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태평양이 왜 태평양이게? 평화로운 바다, 태평양이거든요. 정말 잔잔하거든요. 날씨도 좋고. 알겠습니까? 항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바다. 되게 넓지만 태평양이 그렇대요. 그래서 태평양이 이름이 정해진 건데, 그쪽으로 온 게 아니라 지구 한 바퀴 빙 돌아가지고 이 새끼가 페리가 든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방송용 용어 쓰면 안 돼요. 방송에서 정말 온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되게 멀리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왔는데, 이 막부 정부는 이 페리한테 함부로 대포를 썼다가는 이 청나라처럼 작살나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이게 페리는 이 당시 개항을 하라고 요구한 거였는데, 미국은 이 당시까지 와가지고 왜 일본에게 개항을 요구했을까? 그거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자기 나라 근처도 바다 많잖아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개항하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 당시 잘 이해하기 힘든데 미국은 이 당시에 막 고래잡이 이런 거 되게 중요한 산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직까지는 유럽에서 그렇게 막 강대국은 아니었어. 그렇지만 이제 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당시에 연료가 뭐였냐면 이 석탄이었거든요. 오케이? 그 석탄 같은 경우는 배에다가 완전 실을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항구마다 석탄을 저장하는 창고들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이제 석탄 싣고 가고 이렇게 필요했거든요. 물도 실어야 되고, 맞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기항지로서 이제 기항지가 필요했던 거지. 알겠습니까? 고래 산업이 옛날에 되게 유명했다. 고래 왜 잡는 줄 압니까? 왜 바다의 고래를 잡아가지고 산업용으로 많이 썼을까? 이 당시에 이때는 아직까지 석유가 일반화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지금은 촛불 대신 같은 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대신에 썼던 게 뭐냐면 이제 호롱불 같은 거잖아, 맞지? 거기에 담기는 기름 같은 거 석유가 아니에요. 오케이? 전부 다 물고기 기름이라든가 이런 걸로 쓰는 거죠. 향유고라가 왜 향유냐면 그 기름을 타면 향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게 향유고랍니다. 그런 식으로 고래 기름이라든가 물론 먹기도 했었겠지만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미국은 여기까지 찾아오게 된 거였고, 또 페리는 일본에 와가지고 개항을 요구합니다. 막부 정부는 선뜻 개항을 할 수가 없었고 1년 뒤에 찾아오면 우리가 결정해서 알려줄게 이렇게 이제 페리에게 알려주게 되죠. 근데 이 페리가 진짜로 1년 뒤에 다시 찾아와요. 이거는 1854년 그때 페리가 찾아왔을 때 막부 정부는 드디어 전쟁은 할 수 없다. 우리가 일단 그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자 해가지고 최초로 개항하게 돼요. 그걸 갖다가 미일 하친 조약이라고 합니다. 미일 하친 조약이라고 하는 걸 드디어 맺게 돼요. 이제 일본이 개항하게 된 거죠. 되게 특이한. 야, 쌤이 아까 이게 수업하면 이걸 설명하면서 이런 거 할까? 이게 맞나? 자, 이걸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 동아시아 삼국의 개항 과정을 갖다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 청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을 통해서 개항했니? 평화적으로 개항했니? 고래기름, 김종현 밑에다가 그렇죠. 이게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일본은 서양과 전쟁 없이 스스로 개항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권이 무너진 계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청나라는 이기든 지든 간에 전쟁 쳐가지고 졌지만 결과적으로 서양에 격렬하게 저항했단 말이야.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당시 막부 정부는 에도 막부라 불렀습니다. 이 막부 정부의 최고 지도자는 쇼군이라 불렀거든. 이 쇼군이 서양에게 전쟁 한 번 안 하고 그냥 개항해버린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쇼군의 불만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한테는 어떤 느낌이겠어? 좀 적절한 비로 이렇게 담임쌤이 6반 담임쌤은 누구? 최정원 쌤이. 최정원 쌤은 있잖아. 저기 사국 보고 저기 깡패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수업을 열어달라고 막 요구하는데 최정원 쌤 막 전쟁 해가지고 막 얻어 터지든 간에 어쨌든 전쟁했어. 그래가지고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줬어. 근데 7반 담임쌤 김병찬은 사국고 애들이 쳐들어왔는데 쫄아가지고 그냥 무능하게 개항한 거야. 비유가 적절합니까? 자, 어떤 느낌이 들겠어? 담임쌤에 대한 신뢰도. 되게 무능해 보이잖아. 방금 되게 무능하잖아. 그러니까 외국 세력에 대해서 되게 저항 한번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오픈해버리는 거. 이거를 이런 모습을 갖다가 밑에 부하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권위가 어떻게 니? 권위가 추락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일본의 개항 과정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 지도층의 무능함을 보여준 겁니다. 물론 전쟁에 졌던 청나라도 무능했지만, 알겠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항 한번 안 하고 이게 무력에 굴복해가지고 이 쇼군이 거기에 굴복한다는 거는 권위가 완전히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쇼군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밑에 하부 세력들이 막 올라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개항 과정에 있어가지고 동아시아에 일본, 중국, 한국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땠나? 우리 앞에 배울 내용이 있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일본에 저항했나요? 벽에 안 했나요? 일단은 흥선대원군 시절을 생각해보죠. 흥선대원군은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이지만 흥선대원군 외국 선박이 쳐들어왔어. 어떻게 했니? 부셔버렸죠. 알겠습니까? 강화도 접근해 해왔던 프랑스라든가 미국 함대와 격렬하게 해왔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지배층이 뭐 지배 체제가 쉽게 붕괴된 건 아니었다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근대화의 걸림돌이 됐다고 볼 수. 이게 사람 참 인생사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본, 이제 중국이나 한국은 오히려 그게 이제 서양에 대한 어떤 그 같이 힘을 합쳐 싸우자는 단합의 결의가 되면서 서양의 어떤 저항에 개혁에 좀 늦추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일본은 오히려 나중에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서양 문화를 무지막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알다시피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얘들아,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게 접근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격렬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 스스로 쫄아가지고. 이해됩니까? 그래서요, 그게 동아시아 삼국의 큰 차이점입니다. 특히 일본이 갔던 길은 그거예요.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배층 자체가. 자, 미일 화친 조약이 체결되고 이러면서 이제 개항된 겁니다. 천엔 2개 항구를 개항했어요. 2개 항구를 개항했었고, 뭐 시모다, 하모다테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뭐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후에 또다시 한 번 더 문호를 더 개방하게 되는데, 또 마찬가지로 1차 아편전쟁도 마찬가지였고 2차 아편전쟁도 마찬가지였고, 그 과정 자체가 개항지를 더 넓혀가는 과정이었거든요. 이해됩니까? 자, 1858년이 거예요. 1858년에 새로운 조약, 비슷하긴 하지만 새로운 조약이 뭐냐면 미일 수로 통상 조약이라고 하는 걸 맺어요. 야, 딴 거 아니고 그냥 이게 이제 추가로 3개 항구를 더 개방해서 이제 5개 항구로 개항구를 넓힌다는 내용 뿐만 아니라 뭐 영사재판권, 그 다음에 뭐 협정관세 뭐 이런 걸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얘들아, 이 과정 자체가 일본이 이제는 서양, 특히 미국에 대해서 더 많은 문호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뭐예요? 비슷해요. 알겠습니까? 통상조약이니까 좀 더 이제 상업적 조약이 강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까지 물어보진 않겠지만 중요한 건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문호를 더 개방해 나가는 과정들이에요. 우리 강화도 조약을 중학교 때 배웠지만 강화 조약이 사실 원래 이름은 뭡니까? 원래 이름은 조일수호 조규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것 말고도 이후에 조일 무역 규칙, 그 다음에 불호, 그 다음에 통상장정이라는 것도 있고, 조일 통상장정이라는 것도 있고, 몇 번에 걸쳐가지고 계속 일본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뭐 그러면서 반공령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럴 거거든요. 어쨌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일본에 개항하는 과정이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에게 개항하는 수준이 이게 계속 확대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중에 일본은요, 이거 말고도 이제 미국하고 맺었잖아. 그 다음에 러시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한테 모두 다 개방하게 돼요. 똑같은 조건으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주변국이었던 일본도 이렇게 막 개방해 나가는 거죠. 아까도 막 얘기했다시피 이런 과정이 일본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청나라와 다르게 이게 쇼군의 어떤 무능을 증명하는 게 돼버렸어요. 외국인들에게 쫄아가지고 전쟁하지 않고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게 일본의 정권이 붕괴되게 된 계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으킨 개혁의 내용을 갖다가 우리 메이지 유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일본의 개혁 정도는 알겠으니까.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면 동아시아사를 선택하세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본이 이제 이렇게 개항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 교과서 내용은 79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 알겠습니까? 79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고,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꼭 읽어봅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80페이지 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까? 흥선대원군에 대한 얘기인데, 흥선대원군은 다 알잖아. 그렇지 않니? 도윤씨, 흥선대원군의 뭐 개혁정책 하면서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 다 기억납니까?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맞지? 이게 한국사는 재미가 없어요. 아는 내용을 또 해줘야 되니까.
도윤이 대답 안 한다. 아니요, 정세현 몰라요. 몰라도 돼. 어차피 다시 할 거니까. 알겠어?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지웁시다. 싹 지우고. 이거부터 지울까 이제. 쫙. 쫙. 쫙 지우고 이제 8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80페이지. 아, 이거 참 온라인 수업이 되나 싶었는데 또 되긴 되네요. 참. 그러네. 자, 오늘은 9번째 이야기. 9번째 이야기 조금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훈동 때문에 개혁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일단 이 조선의 상황, 우리 한국사 지금 중학교 때 배우고 다시 하는 거니까 잘 기억 안 날 거잖아, 맞지? 우리가 개항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어땠는지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흥선대원군의 집권과 흥선 대원의 집권과 내정개혁, 내정개혁. 왜 이래? 화면이 잠깐 끊긴 것 같은데? 잘 되고 있죠? 전쟁 잘 되고 있죠? 이게 화면 잠깐 멈췄어요. 혹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 수업을 갖다 이 고퀄리티 수업을 갖다 혼자 듣는 건 너무 아깝다. 부모님과 같이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어요? 부모님 모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어요? 이미 뭐 유튜브 스타기 때문에 모셔도 됩니다. 알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인 한국사로 넘어왔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하기 전에 아까 전에 했다시피 일단 이 전반적으로 19세기 조선의 상황을 갖다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조선의 상황.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는 과정. 그러니까 일단은 조선의 상황. 조선의 상황과 그다음에 고종의 즉위 하는 과정. 고종의 즉위하는 과정. 이게 이제 흥선대원군이 등장하는 계기니까 할 건데, 잠깐만, 저 녹화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녹화가 잘 되고 있네요. 자, 30분 넘어가면 끊기던데. 일단 우리 19세기 조선의 상황 어땠을까? 19세기 조선의 상황 어땠을까? 일단 우리 중학교 때 들어봤을 거야. 63년간이나 몇몇 가문에 해가지고 정치가 이루어진 상황. 우리 이걸 뭐라고 배웠습니까, 중학교 때? 그렇죠! 박예나 잘했습니다. 채팅 치면서까지. 와, 박예나. 자, 맞아. 63년간 이어졌던 이 세도정치 기간이었습니다. 세도정치.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봤었던 이 청나라라든가 일본에서 전쟁 나고 나라가 막 이제 위기에 빠지고 있을 때 우리는 아무런 평화로웠습니다. 이게 평화로웠다는 게 참 좋은 게 아닌 게, 정치는 시끄러워야 되거든요. 우리 역사상 가장 정쟁이 없었고 평화로웠던 시기가 언제일까? 사람들이 정치하면서 싸우질 않아. 그 시기가 언제일까? 놀랍게도 그게 세도정치 기간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세도정치 기간에는 사람들끼리 정치하면서 싸우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견제 세력이 없으니까. 누구를?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세력을 갖다가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 그 당시에는 내가 정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냥 그 집안의 줄을 잘 써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매관, 매직 하시고요. 맞죠? 삼정의 물랑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그 시기가 바로 세도정치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썩을 대로 썩어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세도정치 기간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 알다시피 정치 기강이 붕괴돼요. 붕괴. 정치 기강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출세하려면 그냥 그런 집안에다가 뇌물을 갖다 바치고 해야 됐던 시기. 그게 정치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재정의 악화. 재정의 악화. 조선시대 대표적인 세금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방금 쓱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근데 조선시대 때 세금 제도를 내가 한번 정리해 줄 날이 언젠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특산물세,
그 다음에 토지세, 그 다음에 뭐 인두세라고 하는데 뭐 군역이 대표적인 게 되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다가 조선 후기 때 임진왜란 전후에 몇 가지 세금 제도가 많이 바뀌기 시작하죠. 조선 중기 때 이후에.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조선 후기 때 와서 정립됐던 세금은 우리 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삼정. 기억나나요? 특산물세가 개혁해가지고 대동법으로 바뀌면서 막 쌀로 내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서 맞죠? 그런 것들을 나중에 정리해 줄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삼정이라고 하는 게 조선시대 대표적인 세목들인데 이게 어지럽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삼정의 문란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맞죠? 거기까지 내가 다 언제까지 해줄게요. 알겠습니까? 63? 이 63년간 이 수업을 계속 들어야죠. 놓치면 무슨 말인지 모릅시다. 그래서요. 필기를 짧게 하기 때문에 세도정치 63년간 다시 말하면 정조가 죽고 난 뒤에 고종이 집권했던 게 63년이거든요. 알겠어요? 1863년에 고종이 집권하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 우리 지금 그 드라마 중에 거기 나오지 않나? 그 철의 여인. 철종이 죽고 난 뒤부터 고종이 등장하잖아요. 맞죠? 그때까지 63년간이야. 정조 죽고 철종 끝날 때까지 거의 63년간 세도정치기나요 본다고. 오케이? 자, 하여튼 재정이 악화되는 이런 악화되고 하는 이런 가운데 백성들의 삶이 힘드니까 어떻게? 당연히 농민봉기가 일어나지. 대표적인 농민봉기 뭐가 있었습니까? 농민봉기. 대표적인 농민봉기 뭐가 있었어요? 이 63년 중에 이제 사람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일어났던 대표적인 게 1819년에 한 번 있었고 1862년에 한 번 대규모로 한 번 있었잖아요. 못 살겠다. 얘들아 채팅창에 한번 그렇지! 잘했다. 도윤이 잘하고 있어요. 이게 홍경래난이잖아. 홍경래난. 이거 지금 개항 이전에 상황을 정리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몇 분 남았나요? 이제 한 5분 내로 끝내줘야 되는데. 자, 노래 해볼게. 홍경래난. 그 다음에 대표적인 또 1862년은 그때도 되게 큰 농민봉기였잖아요. 홍경래난은 이 몰락한 양반 집안의 어떤 그 사람이었고, 홍경래는 사실은 그냥 과거 시험 계속 낙방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과 그 다음에 그 평안도 지방의 어떤 불만과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일어난 거라면 맞죠? 1862년 진짜 오리지널 농민봉기입니다. 맞죠? 이게 임술 농민봉기잖아. 임술 농민봉기 맞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농민봉기였잖아요. 맞죠? 임술 농민봉기는 말 그대로 이제 농민들이 그 삼정의 문란에 고통받다가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진주 지방에 진주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다 일어났던 농민봉기였던 거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조선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주변의 중국과 일본에서는 어떤 그 외교적 외국 선박이 와가지고나 이제 위기감이 조성되는 가운데 이 조선은 지금 정신 못 차려보는 상황이었다는 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아까 했다시피 이양선이 출몰하고 그 당시에 영국 배들이 조선에도 쓱 지나갔다고 합니다. 뭐 전쟁을 하거나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측량을 위해서 다녀갔겠죠. 뭐 프랑스 함대도 다녀갔겠고. 그래서 출몰하기도 하고 민심이 되게 뒤숭숭하겠죠. 이상한 병 막 지나다니니까 그렇겠나. 뭐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위기감을 조성했던 게 뭐냐면 지배 체제의 위기를 조성했던 게 뭐냐면 천주교라든가 천주교와 이건 이제 우리 한국 근대사에서는 되게 중요한 주제가 있죠. 천주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배층이 주로 믿었던 종교였습니다. 물론 이제 하층민들도 많이 참여하지만 여성들도 참여했지만 특히 농민들 사이에서 많이 퍼졌던 종교가 하나 있었어요. 너네 기억나나 이거? 이걸 서학이라고 했잖아. 서학이었다면 이거 우리 뭐라고 불렀습니까? 뭐라고 불렀어? 동학이죠. 동학의 박사. 자, 그래서 이 알다시피 1894년에 대규모 농민봉기가 일어납니다. 농민봉기 맞죠? 그게 동학농민운동이죠. 맞죠? 동학은 이게 처음에는 종교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 주로 믿는 계층 자체가 농민들이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제 사회적 불만을 표출하는 어떤 도구로서 종교를 이용하게 되죠. 이게 바로 동학이었고